네, 자 지금 우리 합참도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일단 인공 지진으로 지금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 지진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의 진도가 그 4.4 이상 거의 이제 5.0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거의 핵 실험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도 보면은 시간적인 특성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 보면은 1차 핵 실험 때가 오전 10시 35분이었고요. 2차 핵 실험 때가 9시 55분이고 그다음에 3차 핵 실험 때가 그 11시, 오전 11시 57분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오전 쪽에 실험을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뭐 일단 그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진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럽 쪽에서 한 그 뭐 5.1 정도,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5.1 정도 나왔다. 사실 이게 지난 3차 핵 실험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 3차 실험 때 보면은 그 이제 미국 그 USGS에서는 5.1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BGR에서도 5.2 정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쪽에서 할 때는 조금 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난번 핵 실험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 어떤 폭발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주한 기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 세계 각국의 지진 센터가 분석하는 장소가 평양에서 보면은 남동쪽, 청진에 보면 남서쪽, 뭐 양강도 작은데 지명 차이입니다만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한경부터 길쭉은 근처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개마고원 일대라고 보면 됩니다. 개마고원 일대인데 거기 뭐 미국은 양강도 백악리, 한경부터 길쭉은에서 양강도 백악리는 서울 거리로 하면 저희 회사에 있는 상암동에서 강남 사거리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뭐 그 정도기 때문에 거의 지금 양옥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핵실험은 추정할 그 장소뿐만 아니라 가능하죠. 또 하나 그 볼 수 있는 근거가 이른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3년 주기론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처음에 핵실험의 1차 핵실험이 2009년 10월 9일 날 했고요. 2차가 2009년 5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3차가 2013년 2월 12일. 올해가 2016년 오늘이 만약에 했다라면 이 3차 이 3년 주기론이 맞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가 있냐면 이것이 만약에 핵실험으로 판단이 된다라면은 이 과거 파키스탄 사례를 보면은 4, 5차례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우려했던 핵탄두 소형화 이거를 완성 단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험을 했다. 오늘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SLBM 사출 그 실험을 했는데 성공은 못했다. 성공은 언젠가는 합니다. 이 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처음 쓰는 용어를 또 자강력 제일주라는 말도 썼어요. 근데 이걸 뭐 경제적으로 뭐 고립 단계로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자. 그리고 북한이 바라보는 이른바 자주적 생존 전략이라는 걸 늘 쓰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의 반대가 자강력제, 스스로 힘을 키우고 강해지자.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핵을 보유한다라는 거는 뭐 명확관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오늘 이 인공지진이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4차 핵실험이 결론난다면 이 연초부터 한반도나 동북아의 몰골이 파장은 이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그 통상적으로 인공지진이 확인되고 그리고 이 각 당국에서 이게 핵실험이다라고 파악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습니까? 글쎄 아마 당국에서는 거의 그 짐작들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개연성 있던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기다리겠죠. 그럼 아무래도 뭐 금주 오늘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이런 방사능 이런 누출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지상 위에서 실험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일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마도 여태까지 그 어떤 특성을 봤을 때는 그 지하 갱도 쪽에서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에서 나왔지만은 이 북한이 보고 있으면 이 갱도들 거기서 하면 이제 보통 이 북쪽 갱도 쪽에서 이제 보통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서쪽 갱도를 새롭게 지금 이제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그쪽 부분에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4차 핵실험의 징후가 아닌가. 징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과연 지금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까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지하 갱도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기 중에 혹시라도 이러한 만에 하나 어떤 이 방사능 물질이 나왔을 때 어떤 종류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항공기 등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제 그런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1차 때는 그걸 성공을 했었는데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때는 미군이 가진 온갖 첨단 장비를 다 동원을 해봤지만은 그런 핵종이라고 하는 것이 탐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핵종 탐지까지를 기다리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여태까지의 경험칙상이라든가 기타 어떤 뭐 지진 데이터나 그다음에 그 기존의 그 갱도 부근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이 실제 북한이 핵실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오늘 그 북한에서 그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아마도 핵실험을 했다고 하면 그 공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년사를 보면은 핵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제까지 북한 매체들은 핵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2013년 2월 10일 날 3차 핵실험에 우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우리가 그 지진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핵 방사능 물질이라니까 대기 중에 그런 우리도 그 관측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석이 나오는 대로 지금 이게 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근거는 이게 플루토늄 핵실험이냐 뭐 또 다른 핵실험이냐 이런 2차, 3차 때는 플루토늄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분석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기상청이 이번 북한의 지진이 인공 지진이 확실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진앙은 함경북도 길쭉은 북쪽 49km인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인공 지진이 확실하다라고 파악을 했고요. 규모는 4.2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밀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알려진 지진의 강도보다는 조금 낮게 기상청이 수정을 했습니다만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 1, 2, 3차 전에 파악됐던 인공 지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기상청이 인공 지진이 확실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정보 당국이 정확하게 이게 핵실험이다라고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능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이나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언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뭐 북한 당국자가 북한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한다라든가 북한은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가 핵실험을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06년, 9년, 13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북한이 지금 도표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년 주기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당국이 해야 되겠지만 앞서 저희 YTN 김진두 기자가 김진두 부장이 언급을 했지만은 표면에서 TNT 규모로는 진도가 5.0분에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 지하 갱도를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콘크리트를 하거나 했는데 말 그대로 핵폭탄을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파장이 크죠. 울림이 크죠. 울림이 크니까 유럽 지진센터라든가 우리 기상청의 지진센터라든가 이 주변국들의 지진센터에서 이 파장을 감지를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함경북도 동해안이 과거 여사사를 보면 자연지진이 낮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고리대에 약했다라는 그런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핵실험장을 과거부터 파왔고요. 우리가 그게 통칭해서 함경북도 길쭉은 지금 뭐 북한은 미국은 그 옆이 양강도입니다. 양강도는 북한의 전시수도입니다. 전시도. 우리로 보면 굉장히 산골짜기지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요새화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화학기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고 실험 가능성도 용이하고 만약에 함경북도 길쭉군이 아닌 동떨어진 양강도 백암리였다라면은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했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네. 예. 자,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이 함경북도 길주군. 일단 과거에 핵실험이 있었던 장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년 주기로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그동안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상 징후라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겁니까? 아니, 충분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장요, 그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 그 이제 실제 핵실험이 있었던 그 갱도에서 거의 2km 정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새롭게 갱도에 굴착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13년 5월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굴착이 계속 되다가 이게 작업이 되다가 안 되다가 반복을 여러 차례 계속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남쪽 갱도도 이미 이전부터 그 2009년부터 파고 있던 남쪽 갱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고요. 결국 뭐냐면 북한은 계속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이 어떤 좀 정치적인 입장이 불리하거나 혹은 외부의 어떤 그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주 지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갱도 주변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 위성이나 이런 데 관측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 삼팔로스 같은 데서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어떤 일반적인 언론에 뿌려주고 했던 것들이 사실 그런 내용들인데 최근에도 특히 이제 가장 최근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그러니까 12월 거의 20 며칠 정도에 그때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그 당장 지금 서쪽갱도에서 당장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약간 북한이 뭔가 이런 핵실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는 있었지만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이 한 2년 사이에 5-6차례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도 이게 당장 핵실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합치해서 내리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 길주군에 있는 이 풍계리 이쪽이 여기가 만산탑이라고 그래서 만탑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해발이 한 2,200km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갱도가 있는 쪽은 이 산의 중턱 정도의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그 2차, 3차에서는 핵종이 발견이 안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게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지금 이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일반적으로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폭발이 한 5에서 10킬로톤 정도 사이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200에서 최대 한 400m 정도 지하 갱도를 파고 내려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깊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이런 이 방사능이 누출이 돼서 나와서 공기 중에 탐지가 되고 또 심지어는 북한 내부에 퍼질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일단은 주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4차 핵실험으로 결론이 난다라면은 과거 지금까지 이제 모란봉 악당 작년 12월 있죠. 그 귀국 사건이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급격히 악화됐는데 그래서 올해 관심사는 김정은이가 그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이거는 노선이 강경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건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는 상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북중 관계 정상화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자강력 제일주라는 신년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2012년부터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공식으로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가 여러 차례 핵실험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위력시를 반복하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자기들을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안보리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했도 그거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미 백남순 외무상일 때부터 안보리 의결은 무조건 우리는 무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 방식대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어떤 지금 이 핵실험 아닌 현재로서 인간이 만든 무기 체계로서는 이 정도 진도, 이 5.0 규모라는 거는 핵 아닌 거는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과연 이 핵 중에서도 어떤 무기를 썼냐에 가장 관심이 크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특히 작년 말 정도에 김정은이 수소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 핵폭탄의 개발 단계라는 것은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넘어갑니다. 즉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일어나는 폭발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통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한 16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면은 한 3-4만 명 정도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폭탄의 경우에는 그거에 거의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가량의 그
파괴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뭐냐 하면은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 폭발력이고요. 네. 핵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태양이 바로 핵 융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핵 그 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핵무기 단계에서도 이미 고도화된 단계다. 엄청나게 고도화된 단계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우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네. 전부 다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수소폭탄 단계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네. 어쨌거나 이 수소폭탄급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킬로톤급의 폭탄이 아니라 메가톤급, 수십 메가톤급의 폭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 두 나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앉아가지고 지켜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이게 갖는 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 어떤 정치 질서 사회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강한 소리를 내고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게 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 것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양 위원이 말씀한 걱정스럽다라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할 때 그걸 빌미로 무장력을 강화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작년에 네. 안보법제했죠. 우리 거의 별개 사안으로 자꾸 보는 시각들인데 절대 별개 사안으로 봐야 돼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은 네. 우리를 옥죄할 수 있는 우리 안보 질서를 우리 국민의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안녕을 옥죄는 그런 수단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일본은 정말 외람된 말씀, 일본 학자들을 만나면 사석에서 북한이 예. 핵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땡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회에 네. 가보면, 세미나를 가보면. 근데 그것이 일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론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대함 미사일, 패트리어트라든가 우리 사드 같은 개념의 이지스함에다가 무기 체계를 함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완성을 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일본은 당장 올해 우리보다 10조 이상 많은 거의 50조 원에 육박하는 네. 그 안보 예산을 국방 예산을 이미 승인을 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으면 대한해협에 이런 데게 군사력을 굉장히 증강하고 있는 네. 네. 이런 것이 이 다 발생 원인은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앞서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수단이 없어요. 2013년으로 1993년도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에 영변 폭발 타격이 나왔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발전소를 폭격했듯이 하자. 근데 네. 그때 우리가 만류했어요. 만류했던 이유가 북한은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남한을 공격합니다. 과거 1962년도에 쿠바 사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예. 후르시초프가 이 만류를 했어요. 쿠바 지도자한테 만류를 하니까 우리 소련군은 4,5천 명이 죽지만 너네는 200만 명이 죽는다. 예. 미국과 전쟁을. 마찬가지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우리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소에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북한에 여러 가지 촉구를 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신년 초부터 좀 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네. 지금 네. 국제사회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네. 두 분께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전해지는 상황 소식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 일단 또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일단 12시에 이것과 관련돼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수집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북한의 지진과 관련돼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12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 지진과 관련해서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고 외교부는 장관을 주재로 한 대책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들의 김주한 안보 전문 기자와 또 양욱 연구위원과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새로운 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되는 녹취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SLBM도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SLBM 사출 실험에 북한이 이미 연말에 했다, 사출 시험을 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실험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보도가 됐는데 예. 네. 여기와 맞물려서 이런 인공 지진까지 소식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제 그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수소폭탄 말씀드렸지만은 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ICBM과 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SLBM이라는 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SLBM이 갖는 전략적 함의는 뭐냐면은 이 원래 핵 공격이라는 게 서로 다를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방을 공격해서 몰살시킬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먼저 공격을 하는 쪽이 유리하겠죠. 예. 근데 먼저 공격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SLBM 있으면 상황이 틀려지는 겁니다. 먼저 공격을 해서 저쪽의 지상을 초토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나라가 만약에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서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상대방은 선제 공격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SLB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네. 보통 이제 핵의 그 3요소라고 그런 핵 전략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ICBM과 그다음에 폭격을 할 수 있는 핵 폭격기와 네. 그다음에 SLBM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보유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가장 네. 그 특징적인 모습들인데 네. 이제 핵 폭격기는 요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ICBM과 SLBM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네. 북한도 당연히 그러한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너희들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네. 하다못해 북한 입장에서는 잠수함이라도 끌고 가서 태평양이라도 들고 나가서 네. 뭔가 위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SLBM을 개발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데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심포급 정도의 한 2,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잠수함으로 나가서 네. 장거리, 굉장히 장기간 동안 물속에 숨어 있으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솔직히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순찰 임무라고 하는데 스트래테직 패트롤 임무를 나가기 위해서는 네. 이 잠수함이 결국 핵추진이 돼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정도는 물속에 쫙 들어가서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떤 이제 그 전략적인 억제 능력을 소위 갖게 된다는 것인데 네.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북한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기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네.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황이 틀리다는 것이죠. 당장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잠수함 갖고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최대 이틀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만 하더라도 네. 그 이틀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포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른바 이 전선의 개념이 과거에서 휴전선을 붕괴로 해서 우리는 이제 방어 개념이니까 이 전방에 여러 가지 아군의 여러 가지 국군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SLBM이라는 거는 후방이 따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으로 해서 부산 앞바다나 우리가 산업단지 가면 울산 앞바다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상상을 우리가 끔찍한 얘기가 예. 발생하게 근데 되겠죠. 이제 심지어는 네. 뭐냐면 이게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 영해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은 예. 자기네 공해 안에서 들어가서 영해 안에 숨어 있다가 네. 거기서만 발사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사정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일이 될 네. 수밖에 그리고 없고 지난해 예. 연말에 국방부가 이제 자료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이제 북한이 이제 KN-51부터 우리가 SLBM KN-11으로 이제 코리안 노스라 미사일 시리즈를 쭉 구분을 하는데 네. 이른바 그 지대함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북한이 해안 방어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저는 이거를 북한판 A2AD 전략, 지역 거부 반접근 전략이다라고 예. 보는데 네. 중국에서 많이 차용해 왔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반도의 위기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근해에 왔다. 그러면 항공모함도 함재기가 이륙하려면 한 300km까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 탄도미사일들은 그게 타격이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